2박 3일 강릉 여행에서 돌아온 박 씨를 기다리던 것은 매우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준영아, 너희 도대체 어디로 간 거니? 그리고 왜 엄마 짐은 문 밖에 나와 있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사실 저희 집 팔고 이사 갔어요. 그리고 새 집에선 우리 세 식구만 같이 살기로 했고요. 어떻게 2박 3일 여행 간 사이에 나만 쏙 빼놓고 너희끼리 이사를 갈 수가 있니?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원래 그 아파트는 내가 살던 곳이었잖아. 당장 돌려줘.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며느리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저희도 저희 가족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너희가 힘들다고 같이 살자고 해서 살고 있던 집도 내주고 손주까지 내가 다 키워줬는데 너희는 고마움이라고는 모르는구나. 참나? 요즘 집 안 해주는 시댁이 어딨어요?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저희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너희가 나가야지. 왜 나를 쫓아내? 어머님은 혼자시니 작은 월세방 하나 구해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보증금 정도는 조금 보태드릴 수도 있어요. 엄마, 지금은 이사 준비로 너무 복잡해요. 정리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준영아, 지혜야, 끊지 마. 나는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4세 박선희 씨입니다. 박 씨는 경기도의 한 골목에서 수십 년간 수선집을 운영해 온 베테랑 수선사입니다. 박 씨에게 수선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지켜내기 위한 헌신의 상징이었죠. 박 씨의 손은 늘 바늘에 찔린 상처투성이지만 굳은 날이든 명절이든 그녀는 재봉틀 앞에서 쉬지 않고 바늘을 놀려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들 준영은 이제 번듯한 중소기업 과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후까지 대비해 틈틈이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까지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아들 준영이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죠.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박 씨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연애 얘기 한 번 꺼내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다니요. 정말? 어떤 친구인데? 언제부터 만났니?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박 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은하고요. 석 달 정도 만났어요. 석 달? 석 달 만났는데 결혼을 한다고?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석 달밖에 만나지 않은 사이에 벌써 결혼 이야기가 나온다니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아들의 눈을 보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아, 혹시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라도 있니? 그게 사실은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어요. 박 씨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빨리 결혼식을 올려야겠구나. 빨리 상견례부터 해야겠다. 여자 쪽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지.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상견례 약속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박 씨는 아침 일찍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아들 준영과 함께 약속 장소인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박 씨는 긴장되는 마음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사돈 댁도 분명 좋은 분들이겠지? 우리 준영이가 좋아하는 아이의 부모님이시니까. 하지만 식당에 도착해서 예비 사돈 가족을 만났을 때 박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사돈은 인사를 나누는 내내 박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안사돈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마디는 박 씨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였죠. 저희 딸을 안심하고 시집 보내려면 시댁의 재산 내역을 저희에게 좀 보여주셔야겠습니다. 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황당한 요구였죠. 이런 무례한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박 씨가 당황하며 말하자 장모는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시댁에서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우리 딸이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건 우리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당연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죠. 박 씨는 모욕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무리한 요구에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죠.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씨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준영아, 처가댁 사람들은 어떻게 사시니? 혹시 집안이 좀 좋으신 편이신가? 글쎄요. 은하 말로는 그냥 평범하게 산다고 했는데요. 아들의 대답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박 씨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심지어 시댁만 재산을 공개하라고 하는 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준영이는 무릎까지 꿇어가며 빌었습니다. 엄마 전 은하 없으면 안 돼요.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 주세요. 아들의 절박함을 보니 박 씨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뱃속의 손주를 생각하니 더더욱 그랬죠. 결국 그녀는 피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며칠 후 박 씨는 약속대로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 내역을 정리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야 장모는 만족스러워하며 결혼식 날짜를 잡을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박 씨의 불안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마자 아들 준영이 찾아와서 울상을 짓고 있었거든요. 엄마,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도 우리가 대부분 다 냈는데 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거니? 처가댁에서는 지원 안 해주신대? 아, 그게 은하 말로는 처가가 여유가 안 돼서 지원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댁은 재산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정작 처가댁은 혼수 사줄 돈도 없다고. 결혼은 양가가 함께 준비하는 것인데 왜 시댁에서만 부담하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에휴, 그럼 급할 때만 쓰라고 카드를 줄게. 박 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신용카드를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했죠. 준영아, 정말 급할 때만 써야 해. 알겠지? 네, 엄마. 고마워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믿고 카드를 맡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곧 있을 결혼식을 생각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박 씨는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자상가에서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박 씨는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엄마 카드에 1,000만 원을 긁었다고 뜨는데 뭘 산 거니? 아, 그게. 엄마, 은하가 필요해서 혼수를 좀 샀대요. 아들의 대답을 듣고 박 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미리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죄송해요, 어머니. 그래도 할부로 결제했어요. 박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박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고 견뎠죠. 결혼 후에도 아들 부부의 금전 요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파트 한 채를 사달라고 졸랐죠. 박 씨는 이미 예비 사돈과 며느리의 뻔뻔한 행태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로 인해 불신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집은 너희가 돈 모아서 사야지. 결혼식 비용도 혼수도 다 내가 해줬는데 집까지 해줄 여유는 없단다. 어머님 앞으로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그거 저희 신혼집으로 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박 씨는 며느리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 그 집은 내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이야. 집은 너희가 알아서 하렴.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준영이 조심스럽게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럼 엄마, 저희가 아내랑 돈 모아서 집 구할 때까지만 엄마 아파트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박 씨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니?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 서울 집값은 너무 비싸서 이대로면 저축도 힘들어요. 얼른 돈 모아서 독립할게요. 엄마. 맞아요. 어머님 저도 이렇게 부탁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집에서 하준이랑 놀아주기만 하면 되고 생활비랑 집안일은 저희가 다 할게요.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홀로 적적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손주 재롱이라도 보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집을 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그녀는 한숨과 함께 아들 부부와의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정말 잠깐만이야. 집 구하면 바로 나가야 해. 알겠지? 사. 아들과 며느리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처음 얼마가는 아들과 며느리가 말한 대로 좋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집안일을 도와주려 노력했고, 며느리도 나름대로 예의를 지키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의 약속은 흐릿해져 갔습니다. 며느리는 박 씨 혼자 집에서 논다는 이유로 아이를 돌보는 일뿐 아니라 모든 집안일까지 전부 박 씨에게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아침 회의가 있어서 은우 아침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요. 그날 저녁 식사 준비랑 은우 좀 놀아주세요.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마치 박 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양 손주 돌봄과 집안일을 떠넘겼죠. 독박 육아와 가사 노동은 뼈가 시리도록 박 씨를 지치게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쁠 때마다 박 씨에게 짜증을 내거나 대놓고 구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머님, 은우 계속 울잖아요. 애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말투에 박 씨는 움츠러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하다. 내가 신경을 못 썼네. 집에서 놀기만 하시면서 애 하나 제대로 못 보세요? 저는 일하고 오느라 피곤해 죽겠다고요. 암튼 조심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반면 아들 준영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퇴근 후에도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휴일에도 피곤하다며 집안일에는 일절 손대지 않았죠. 준영아, 며느리가 요즘 나한테 너무 짜증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해도 아들은 시큰둥했습니다.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은하가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점점 몸과 마음이 지쳐간 박 씨는 결국 용기를 내어 아들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영아, 은하야. 나도 요즘 좀 힘들다. 이제 손주도 많이 컸으니까 너희도 슬슬 분가해서 독립하는 게 어떻겠니?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당장은 무리예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며느리 은하 씨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우리 은우는 누가 봐요? 저희 일하느라 바쁜 거 뻔히 아시잖아요. 오히려 박 씨를 나무라듯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쑥 찾아온 무릎 통증과 깊어진 피로에 그녀는 결국 병원까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묵묵히 손주 육아와 집안 살림을 도맡았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있던 박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숨이 막혀 죽겠어. 맨날 어머님 눈치 보는 것도 짜증나고, 솔직히 이 좁은 집에 어머님까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빨리 이사 가고 싶어. 며느리의 뒷담화에 박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우리가 이사 갈 돈이 어딨어. 그리고 엄마가 우리 은우도 봐주시잖아. 그러자 며느리는 더욱 대담하게 제안했습니다. 요즘 2살짜리도 다 어린이집 보내던데. 은우도 점점 클 텐데 공간도 부족해. 그리고 돈이 없으면 이 집을 팔아서 대출 좀 보태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그 말에 아들 준영은 놀란 듯 답했습니다. 오, 기발한 생각인데? 왜 이걸 떠올리지 못했지?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엔 우리 거나 다름없잖아. 박 씨는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마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그 와중에 며느리는 옆에서 눈치를 보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같이 가는 거야? 준영은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좀 더 생각해보자. 박 씨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아 잠은 오지 않았죠. 며칠 뒤 식사 자리에서 준영이 태연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생각해 둔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집은 팔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어떨까요? 우리 은우도 크고 식구들 공간도 더 필요하고요. 박 씨는 그날 밤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지만 차마 얼굴에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여긴 내 노후를 위해 마련한 건데. 이 집을 팔면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아들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엄마도 같이 가는 거죠.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어머님은 모실게요. 엄마, 저희가 엄마 고생시킨 거 이제 그만 보상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네 식구 훨씬 더 넓고 좋은 곳에서 엄마 전용 방도 만들어서 편하게 지내세요. 아들은 박 씨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설득했습니다. 박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심쩍은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 부부의 극진한 태도와 설마 내 아들이 나에게 그럴 리가 하는 믿음으로 결국 아들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럼 정말 더 좋은 집으로 같이 가는 거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집을 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돈은 새 집 계약금으로 쓸 테고 나중에 꼭 다 갚을게요. 아들이 매매 대금을 관리하겠다고 했을 때 박 씨는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날짜가 정해지고 집을 구경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어머님, 방에 햇살이 잘 들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화초 놓기 딱 좋을 것 같죠? 새로 이사갈 집은 방도 4개, 화장실도 따로 있어요. 좋죠? 라며 자신의 의견을 묻는 아들 부부를 보며 박 씨는 역시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지라고 안심했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자 아들과 며느리는 박 씨에게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이사하는 동안 집이 어수선할 테니까 엄마는 친구들이랑 강릉으로 2박 3일 국내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이번에 저희가 보내드리는 선물이에요. 예상치 못한 배려에 박 씨는 감동했습니다. 아이고, 너희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박 씨는 기분 좋게 강릉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아들과 며느리가 꾸민 마지막 계략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2박 3일의 짧은 여행에서 돌아온 박 씨를 기다리던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그녀의 짐 박스 몇 개가 허술하게 쌓여 있었고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의아한 마음에 문을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 역시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불안감에 주위를 둘러보자 집안에서는 아들 가족의 인기척은 물론 단 하나의 물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이야? 왜 내 짐이 문 밖에 나와 있지? 상황을 직감한 박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죠. 자신이 여행을 간 사이 아들 부부가 박 씨를 남겨두고 이사한 것이었습니다. 새집 주소조차 정확히 모르는 박 씨는 절박한 마음에 아들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이고 끊기거나 연결되지 않던 전화가 마침내 긴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죠. 준영아, 너희 도대체 어디로 간 거니? 그리고 왜 엄마 짐이 문 밖에 나와 있는 거야? 박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아들 준영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작게 읊조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실 저희 이사 갔어요. 그리고 새 집에선 우리 세 식구만 같이 살기로 했고요. 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내가 여행 간 사이에 나만 쏙 빼놓고 너희끼리 이사를 갈 수가 있어? 박 씨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원래 그 아파트는 내 거였잖아. 당장 돌려줘.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며느리 은하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요. 솔직히 저희도 저희 가족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며느리의 뻔뻔하고 표독스러운 말에 박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희가 힘들다고 같이 살자고 해서 살고 있던 집도 내주고 손주까지 내가 다 키워줬는데 너희는 고마움이라고는 모르는 거니?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참나? 요즘 집 안 해주는 시댁이 어딨어요?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저희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 어머님은 이제 작은 월세방 하나 구해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보증금 정도는 조금 보태드릴 수도 있어요. 자신의 집을 팔아 이사해 놓고는 월세방 보증금을 보태준다니 박 씨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은 이사 준비로 너무 복잡해요. 정리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들 준영이 다급하게 끼어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영아, 지혜야, 박 씨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려오는 가운데 그녀는 근처에 사는 사촌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여보세요, 경옥이니? 나 지금 큰일 났어. 사촌 동생은 박 씨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사정을 들은 사촌 동생은 분노했죠. 언니,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자식이 돼서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촌 동생은 당장 박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촌 동생의 품에 안겨 박 씨는 그제야 놀라서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렸죠. 친구에게까지 모든 사실을 알리기도 부끄러웠던 그녀는 사촌 동생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그 밤 찢어진 마음을 깊고 배신감에 무너졌던 그녀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나도 참 바보였지. 당하고 나니 정신이 확 차려지네. 다음 날 사촌 동생의 소개로 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변호사는 박 씨의 이야기를 듣고 준비해 온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박선희님 상황이 자식과의 재산 문제라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어머님 명의의 집을 매매한 조건으로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살겠다는 아드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는 조건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희망적인 말에 박 씨는 눈앞이 환해지는 듯했습니다. 여행을 간 사이 자신을 버리고 집까지 가로챈 아들 부부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기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럼 바로 시작해 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곧바로 아들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준영이 전화를 받자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영아, 엄마도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엄마가 던 집 소송에서 다시 되찾을 거고, 그리고 내가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엄마한테서 받아간 모든 돈,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려받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돈 이미 다 썼어요. 그리고 엄마가 준 걸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치사하게 왜 이래요? 아들의 적반하장에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려왔죠. 어머님,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저희만 힘들어지잖아요. 손주 생각도 하셔야죠. 이들의 뻔뻔한 태도에 박 씨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너희가 그 집을 팔고 이사 가면 엄마는 뻔히 갈 데 없는 거 알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선을 넘은 거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너희가 이렇게까지 한 이상 나도 독하게 마음 먹어야지. 박 씨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법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준영의 새 주소지로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매매 대금 반환 요구와 함께 아파트 외에 박 씨가 신혼 때 해주었던 혼수, 그동안 지원했던 생활비, 용돈 등 모든 금전적 지원 내역을 상세히 명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준영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박 씨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이보다 더한 일도 각오해야 할 거다. 박 씨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동네 주변을 알아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막힌 사연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아들 키웠는데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까지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박 씨는 동네 슈퍼마켓 아주머니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경비 아저씨, 근처 미용실까지 돌아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분노하며 박 씨의 편을 들어줬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죠. 마트에 가도 길을 걸어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명의의 어머니 집 빼앗고 쫓아낸 사람들이래요. 정말 양심도 없네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죠?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동네 창피하게. 박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너희가 한 짓을 동네 사람들한테 사실대로 얘기한 것뿐이야. 내가 뭐 거짓말 한 거라도 있어?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체면 다 구겨지게 진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엄마 생각은 안 하고 너희들 체면만 생각하니? 그만하고 싶으면 내 집부터 돌려줘. 그리고 그동안 받아간 돈도 다 갚아.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저희도 집이 좁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좁으면 너희가 나가야지. 왜 집주인인 나를 쫓아내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박 씨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들이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간단해. 내 집 돌려주고 받아간 돈 다 갚으면 돼.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무리해서 대출도 받았고 받은 돈도 다 썼어요. 집을 팔든 일을 늘리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박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아들과 며느리는 동네에서도 회사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법적 다툼과 피나는 고발 끝에 박 씨는 결국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법원은 아들 부부가 박 씨를 모시고 살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전제로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졌기에 이행되지 않은 약속은 조건부 증여의 무효로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냉정하고 명확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박 씨에게 아파트 명의를 즉시 돌려주고 그동안 받았던 혼수 지원금, 결혼 후 지급된 모든 생활비와 용돈, 심지어 아들이 결혼 직전 결제했던 전자상가 혼수 대금 1,000만 원까지 박 씨가 아들을 위해 사용했던 모든 금액을 일절 빠짐없이 되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때 아들과 며느리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던 아파트는 다시 박 씨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에게서 모든 것을 다시 빼앗긴 아들과 며느리에게 남은 것은 비참함 뿐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새 집으로 이사하며 받았던 막대한 대출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고 아파트마저 박 씨에게 돌아가자 그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 단칸방 월세살이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무일푼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박 씨는 다시 찾아온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그 돈으로 조용한 도시 외곽의 작은 동네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손기술이 좋았던 박 씨는 그곳에서 작지만 아담한 수공예 공방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공방에는 단순히 옷 수선을 맡기러 오는 손님들뿐 아니라 낡고 해졌지만 버릴 수 없는 소중한 물건들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다른 스웨터, 빛바랜 인형, 아이의 낡은 첫 신발.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물건들이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메우는 그녀의 바늘땀은 마치 상처받은 마음을 깁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꼼꼼하고 섬세한 솜씨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동네에서는 요술 할머니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젊은 고객이 박 씨의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SNS에서 봤는데 낡은 옷뿐만 아니라 사연 담긴 물건도 고쳐주신다는 분 맞으세요? 박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한 손님이 자신의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고 그것이 온라인에서 할머니 수선 장인이라는 이름으로 화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바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초라하고 궁핍해진 모습으로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 사람 모두 말이 아닐 정도로 비참해 보였죠. 아들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 정말 많이 힘들어요. 다시 저희랑 같이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엄마한테 정말 잘하고 따로 용돈도 넉넉히 드릴게요. 며느리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빌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잠깐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박 씨는 완고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이제 너희랑 같이 살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단다. 그러니 더는 찾아오지 마라. 며느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우리 은우는 안 보고 싶으세요? 박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친할머니인데 손주 당연히 보고 싶지. 하지만 손주 좋다는 이유만으로 내 인생을 다시 똥밭에 던질 수는 없어.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뺏은 그 집은 그저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건 내 피땀과 눈물이 담긴 내 삶 그 자체였어.
그걸 한순간에 빼앗기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단다. 조금 더 나를 위해 살고 이기적이어도 된다는 걸 말이야. 그러니 너희와 같이 살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후에도 아들 부부는 종종 손주 은우의 사진을 보내며 박 씨의 마음을 되돌리려 노력했지만 박 씨는 결국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을 시작하는구나. 박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메일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 지역 신문에서 박 씨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문 앞면에는 박 씨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살았던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과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와 박 씨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밖에서 만나 식사하는 정도로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더 이상 손주를 돌봐주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주와는 가끔 만날 때마다 여전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사실 전 외할머니보다 친할머니가 더 좋아요. 대신 이건 둘만의 비밀이에요. 예쁘게 말하는 손주의 모습에 박 씨는 진정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가끔씩만이었죠. 이제 박 씨는 자식과 손주가 아닌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공방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차 한 잔을 우려 마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들의 소중한 물건들을 고쳐주며 보람찬 하루를 보냈죠.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박 씨는 지난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인생을 회상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집을 잃고 남의 집 살이를 하며 지냈던 암흑 같던 시간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바늘을 다시 쥐었고 용기 내어 일어섰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아무도 내 삶을 빼앗을 수 없어. 박 씨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내일도 모레도 자신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잠이 들었습니다. 64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박선희 씨.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